사실상 최순실이 원하면 다 된 거예요. 이게 민원 창구처럼 됐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어제 그 검찰이 그 공소 사실에 예. 관련돼서 알려주면서 국민들이 좀 굉장히 당황스러워했던 게 예. 이 기존에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이 아니에요. 예, 이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건데 맞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최순실 씨가 원하면 뭐든 된다.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무언가 부탁을 하면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안정범 정책조정수석 불러서 이러이러한 민원을 해결하라고 지시를 하고 사실상 이제 안정범 전 수석이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건데 이제 하나 좀 예를 들어보면 2014년 11월에 좀 조금 전에 아까 오프닝할 때 약간 언급이 됐던 정유라 씨 친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KD 코퍼레이션이라는 흡착제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안정범 수석을 불러서 아 이게 외국 기업 사이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데 기술력이 좋다더라.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 만나서 이 부분 좀 해줘라라고 하니까 이제 안정범 수석이 또 가서 얘기를 하고 또 그 이후에 심지어 정몽구 회장하고 박근혜 대통령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뭐 팜플렛까지 보여주시면서 이 회사를 설명을 하면서 좋은 회사다라고 해서 그 당시 현대 입장에서 뭐 세무조사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는 겁니다. 뭐 정상적인 계약도 아니고 수의 계약을 통해서고요. 당연히 협력사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회사가 10억 좀 넘는 금액의 이제 그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돼요. 근데 이 여기서 끝은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이제 뭐 샤넬백 뭐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샤넬백 포함해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선물을 받고 넘는다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또 현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를 수수했던 예. 그런 내용들까지 알려져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국민들이 좀 참담을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 말이 없어요. 뭐 어떻게 외국계 보세요? 기업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는 회사라고 그러면 그 KD 코퍼레이션이죠. 네. 그 회사가 우리 국내 기업이라면 예. 아 그거 저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이익 처분 받는 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경위로 불이익을 받는지 조사를 시키든지 그런 부분 왜 받는지 왜 불이익 처분을 받느냐 이왕이면 우리나라 게 더 좋은데 불이익 처분 받아가지고 납품이 안 된다면 개선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래서 중소기업 전반에 있어서의 애완점 예. 차원에서 그렇죠. 이 들여다본다든지. 네, 예. 뭐 그런 식으로 했. 근데 사실은 그 대통령 직무는 아니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급이나 아니 5급이나 6급 공무원이 할 일이죠. 아이, 그것도. 그래도 그거 공무원이셨으면서 아이, 그런 그거, 일은요. 예. 4, 5급 아니라 6급이 더 해서는 안 되는 그럼요. 일이에요. 7, 8, 9급도 다 어떤 하면 안 민간인한테 말하자면 공직을 이용해서 압력을 가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참 보면서 국정농단을 넘어서 방금 뭐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가 민원 창구가 됐다는 데 대해서 아마 모든 국민들도 깜짝 놀라고 탄식에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검찰도 또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들은 다 수사를 해본 검찰들 아닙니까? 그래도 적어도 대통령이 지켜야 할 어떤 품격이라는 게 있는 거고 민원이든 뭐 어떤 청탁이든 어떤 정책 수행이든 뭐 압력이든 간에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지금 이번 그 검찰 조사를 보면은 광고 몰아주기, 취직 부탁, 뭐 아까 구멍가게 수준의 무슨 기업체에 대한 뭐 납품 문제, 스포츠 창단 등 정말 이런 일을 대통령이 해도 되는가? 공무원들이 해서도 안 되지만 정말 박근혜 대통령한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던 것은 저분은 법과 원칙을 강조를 하고 또 국정의 가장 중요한 지표를 비정상과 정상화인데 그것이 바로 특권이라든가 무슨 그런 특혜를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했다는 데 대해서 뭐 국정농단 이걸 넘어서 참 부끄럽고 누가 얘기했어요. 참담하다는데 정말 부끄러워요. 근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사건을 보면은요, 모르겠습니다. 뭐 진짜 원칙적으로 해서 안 되지만 과거에 보면 유사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정말 질적으로 하는 게 이 10억 정도, 물론 10억이라는 게 개인은 엄청 큰 우리는 돈이지만, 크지만 이게 이거를 아니, 뭐 갖다가 현대차에서 10억은 뭐 그렇죠. 두 단위로 왔다 갔다 경제수석한테 하니까. 지시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검찰 발표가 100% 맞는 걸 전제로 한다면 11억 대통령이 이내로 직접 그 정무부 회장한테 이걸까지 얘기를 했다. 글쎄요, 이런 방송에서 이게 좀 적절한 표현인지 몰라도 이제는 분노가 아니라 좀 웃음이 나오는 상황까지 된 것 이게 같습니다. 허탈함이죠. 근데 저는 사실 이 돈 문제도 돈 문제지만 180여 건의 문건 유출 어제 검찰이 발표했죠. 그중에서 40여 건은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올 4월까지 이어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참 보면
진짜 자괴감이 듭니다. 저는 그런 것이 문건 유출도 유출이지만 국가 기밀에 관한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1차 담화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 최순실 씨한테 말하자면 청와대 보좌 체제가 완비가 안 돼서 뭐 일부 연설문에 대해서 연설과 자료수정이라든가 홍보 등에 자문을 구했다 관해서. 하는데 예.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신뢰 아닙니까?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이 왜 물러났습니까? 바로 민주당 당사에서 도청 사건이 아니고 그 도청을 한 것을 감추고 하다가 결국은 탄핵을 받아서 탄핵이 딱 예, 한 1년 끌었죠. 예, 탄핵이 발의가 되고 예. 하면서 깨끗이 물러난 거거든요. 그것이 국민들한테 이 거짓말하는 대통령으로 찍히면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 힐러리가 떨어진 것도 트럼프 막말보다도 힐러리는 이메일 그 스캔들로 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되느냐 그런 문제인데 정말 뭐 그 문건 내용에 있어서 뭐 국무회의 자료, 수석 네. 비서관의 자료 여러 건들 정말 국가 기밀 사항들도 다 있는데 그게 최순실한테 먼저 가서 컨펌 확인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유영하 변호사의 그 입장 관련해서 이제 그걸 전부 다 처음부터 한번 읽어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도대체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가 너무 궁금해서 그 부분부터 찾아봤어요. 그 가서 좀 이 내용 관련해서 상담을 해보라 그랬지 자료를 건네주라고 한 적은 없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저는 그 표현이 정말 그 표현을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났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자료를 보여주고 상담하는 게 그냥 민간인 소위 말하는 강남 아줌마하고 상담하는 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 소위 말하는 변론이고 변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국민들을 너무 무시를 해도 좀 심하게 무시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관련된 그 유영하 변호사의 내용 자체가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지금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요, 검찰 발표를 보면은 지금 뭐 주요 장관들도 이제 컨펌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걸 당한 그 장관들 입장은 어떨까요? 진짜 그래도 이 시대에서 자기가 능력이 있고 뭐 운도 따라갔고 이 내각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을 자신을 최종 컨펌한 사람이 최순실 씨였다? 아마 지금 엄청난 지금 모욕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 그래도 문건 관련돼서는요.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보면 법적으로 판단할 기준은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문서를 보고 최순실이가 무슨 정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뜯어고칠 정도의 예. 능력이 있었느냐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되고요. 예. 그 부분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나마 예. 그건 다행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예. 이 사람은 이득하고 관련된 거에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근데 아마 사법 판단에서는 이권에 접근했느냐 여부를 또 따지게 될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서 지금 핵심은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다음 주제에 관련된 건데요. 다음 주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사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를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이거예요. 못 믿겠다 이거 아닙니까? 인정을 못 하겠다 이건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유영하 변호사의 얘기 결국 이제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겠죠. 검찰의 수사는 공정성이 없다. 저는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에서 공정성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자기 부정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대면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었다라는 검찰은 뭐 절차적 합법성에도 반한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 수사에 절대 응할 수 없고 뭐 중립적인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그 검찰에서 이제 국민들이 뭐 억울할 수 있죠. 뭐 저도 이제 막 제가 변론을 하는 과정에 굉장히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억울하면 나 이거 수사 인정 못해. 그리고 더 이상 수사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체포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수사에 불응하고 수사에 소환을 요청하는데 안 하면 체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우리나라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된 것도 참담한데 현직 대통령이 이제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받아야 되는 검찰 수사를 나 안 받을래라고 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죠. 근데 체포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강제. 근데 그래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요, 현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왜 그러냐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아요. 영장이 발부되고 안 발부를 예. 떠나서. 그런데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아마 그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차후에 진행되는 특검에 가서 조사받기 위해서 검찰 거 안 나가는 건데 그거 가지고 체포영장 청구하면 되겠습니까? 할 거예요.
그러면 특검에 간다는 얘기를 그 명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 측에서. 그러면 한번 못 박아두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는다는 거. 그다음에 분명히 그 특검 가서 받겠다고 얘기해가지고 체포영장 기각에 아마 작용을 할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체포영장이라는 건요. 소재불명, 피의자의 소재불명이나 그 이유 없는 출석 거부에 그 발부하는 영장이거든요. 이게 무슨 법리가 꽉 짜져가지고 그 인정이 돼야지만 발부하는 건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지금 말해요. 그 뇌물죄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또 해야 되지만 우병우 전 수석 문제는 빠져 있다라는 것이 여야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예. 여야 정치권에서는 우병우 수석, 김기춘 전 실장이 왜 빠져 있느냐 얘기를 하는데 뭐 이 부분은 검찰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우병우 수석은 제대로 수사를 안 받았죠. 그때 팔짱 끼는 사진만 한번 예. 보셨을 텐데 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특별수사팀의 수사는 사실상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거의 뭐 국민들에게 떠밀려서 집 압수수색했다가 핸드폰 다 예. 받고 새 핸드폰만 본 거잖아요. 예. 지금 이번 특별수사팀에서는 우병우 사건과 관련돼서 다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곧 소환을 해야 되고 소환을 해서 이제 그때 뭐 신병을 확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 이후에 나와야 될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우병우 석에 대한 결과가 왜 안 나왔냐고 하는 건 너무 좀 급한 게 아닌가 이번 특별수사팀한테는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